우리나라 무덤에서 아주 확실한 연대 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왕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기맥힌 일이 나왔어요. 전국 박물관의 유물을 찾아다니는 SBS 소환욱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부여해 있는 백제 금동대학로를 보고 왔었죠. 오늘은 국립공주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의 대표적인 유물, 바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이죠. 어떻게 감상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면을 중점으로 보면 될지 담당 항해사님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71년 당시에 무령이 발굴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발굴이 됐고. 비가 많이 오니까 왕릉원 6호분의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인부의 삼날에 이렇게 탁 걸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돌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해서 발굴이 시작되게 된 거거든요. 이 무덤에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이 벽돌로 막혀 있었어요. 폐쇄 전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전돌들이 섞여서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었고요. 그 벽돌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들어갔었을 때부터 이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집묘수나 묘지석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전에 없었던 사례들이니까 이 조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웠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유물은 어떤 거예요? 사실 내부에 반짝반짝하고 좋은 유물들 많은데요. 금부추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묘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지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이 무령왕릉이 된 거잖아요.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누가, 언제,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명세인 거죠. 이 사람의 벼슬이라든지 생애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혀가지고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가 되던 뭐 해에 이렇게 죽었다 해서 여기에 안장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글씨만으로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마왕. 그 당시에 이제 백제 사람들은 사마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무령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융 혹은 사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백제에서 사람들이 불렀을 때는 사마라고 불렀을 거고, 융은 약간 중국식의 이름입니다. 생전에도 무령왕이라고는 불리지 않았을 거예요. 무령왕은 그럼 시호 같은 건가요? 무령왕은 아들인 성왕이 아버지에게 드린 시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사실 이 묘지석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누구 무덤으로 추정이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이 묘지석이 안 나왔어도 개인적으로는 무령왕릉으로 강력하게 추정됐을 것 같습니다. 왜요? 웅진백제 시대의 왕들의 이 생애를 보면 정상적으로 천수를 누린 건 무령왕밖에 없어요. 내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물들도 다양하고, 이 수준 높은 백제의 금공 이 유물들도 나오기 때문에 백제에서 이 정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왕은 무령왕 아니면은 동성왕밖에 없습니다. 동성왕도 사실 최후 자체가 암살당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 후임자가 잘 챙겨주긴 하겠습니다만 후임자가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정성 들여서 보시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무령왕릉으로 강력하게. 이게 묘지석의 사망 날짜와 3년상을 치렀다고 나오잖아요. 삼국지, 고대에 3년상을 치렀다라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사실 기록으로 보면은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3년상을 명확하게 치렀다고 되어 있어요. 3년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교적인
개념이잖아요. 무령왕이 아니라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이 벌인 정치 퍼포먼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한 때부터 27개월짜리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정례화돼서 이것이 쭉 이어져요. 이미 중국에서는 그걸 안 치르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입니다. 이 유교적 질서 하에서 명확하게 이런 장례를 치름으로써 이 자신의 권위와 왕실의 권위를 좀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3년상이 효뿐만 아니라 그런 권력 강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사실 이쪽에 오수전이거든요. 오수전 돈꾸러미를 이렇게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왕의 묘지석 뒷면을 보면 간지도라는 게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무덤의 위치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서쪽을 표시하는 간지들만 싹 비어져 있습니다. 이 왕비의 이 묘지석 뒷면에 보면 이제 매직건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돈 1만 매를 들여서 이 무덤의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서쪽 땅입니다. 간지도의 내용과 일치하게 되는 거고 토지 신들에게 땅을 사는 거예요. 이 관념 자체가 도교적인 관념입니다. 토지 매매 증명서 같은 거죠. 이게 있으면은 이제 금속문이니까 사기당할 염려는 없는 거죠. 확실한 거는 이 동전까지 얹어놨다는 개념 자체가 재밌는 거고요. 뭐 물론 이 매직권에는 1만 매라고 했습니다만 1만 매를 넣지는 못하고 이 철로 만든 오수전 현재 남아있는 건 90매 정도로 복원이 되는 것 같은데 1만 매랑 90매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관념적인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임금님 돌아가시면 입에다가 이렇게 함을 하잖아요. 하면은 뭐 천석이요 이렇게 넣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쨌든 관념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이 백제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도교적 세계관에서 살았다는 걸 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 유교적인 정치 질서 내에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수전도 사실 이 양나라랑 교역을 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철제 오수전인데 철제 오수전을 만든 시기 자체가 굉장히 이 양무제 때 한정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기 자체로 특정할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무령왕이 굉장히 일본이랑 관련이 깊죠.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죠. 네. 기록으로 보면은 어쨌든 괴로왕의 동생으로 보는 설이 다르설입니다만 이 곤지가 일본으로 461년에 파견가는 도중에 섬에 내려서 무령왕에 태어났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미 태생부터 일본과 관련이 깊은 거고요. 곤지가 일본 가하치 지역에서 백제 사람들을 규합해서 힘을 좀 길렀으니까 그것과도 또 일본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무령왕에서 출토된 이 의자손 수대경이라고 하는 거울, 이 거울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거울이 이제 일본의 군마현의 간눈야마 이 부분에서 출토가 되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의 똑같다면서요,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뭐 무덤 내에 있는 이 왕과 왕비가 묻힌 이 목관 자체도 일본에 자생하는 이 금송이라고 하는 무덤이 나무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확실히 돈독했던 것 같고요. 이건 역시로 좀 정치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어쨌든 간에 고구려에게 대항해서 이렇게 맞서야 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동맹국을 포섭해서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건 중요했을 테니까요. 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이 깊은 나라였습니다. 사실 무령왕도 되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걸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40 가까이 되어서 왕이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이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동생이었던 동서왕이 먼저 왕이 됐으니까요. 동서왕 때부터는 나라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니까요. 무령왕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기반이 다져진 완숙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이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적으로 고구려에게 대항하는 모습. 특히 512년에는 기병 3,000명을 이끌고 직접 고구려를 공격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국력이 올라가고 고구려도 계속해서 깨트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좀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누파구려 갱의강국이에요. 고구려를 계속해서 깨트려서 마침내 다시 이제 강국이 되었다는 건데 갱의강국을 선언하고 양나라에 사신을 보낸 다음에 받아온 게 바로 이 영동대장군의 군호입니다. 이 영동대장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게요? 이게 사실 백제하고 고구려 왕들이 중국으로부터 이런 군호를 받으면 고구려의 왕들이 거의 항상 높았어요. 장수왕은 뭐 거기대장군도 받고 계부의동선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호를 쭉 받는데 계로왕은 그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삼국지 게임 하시다 보면 거기대장군은 2만 명을 이끌 수 있는데
이 진동대장군이나 정동대장군은 19,000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령왕은 최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구려의 왕보다 자코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흥군주네요. 그렇죠. 완전한 이제 중흥군주라고 할 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변찮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들어낸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 품고 있는 게 상상 이상으로 많은 중요한 무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갱이 강국을 선언한 건 환갑의 어르신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털어버리고 내가 환갑이 되어서 드디어 다시 백제가 강국이 되었다는 걸 선언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 가슴이 굉장히 벅찬 일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웅진 백제를 상징하던 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웅진 시대는 그야말로 무령왕의 시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게 얘기를 하거든요. 뭘 닮았냐고. 저는 뭘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마? 이 백제가 이런 시기부터 아프리카에 진출한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부터 이 진묘수라는 관념이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중국 서부 지역을 보면 서북부를 보면은 이 일각수의 모양의 진묘술이 나오고 스촨 지역에 가면은 이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진묘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 결론적으로는 품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이 무덤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지키고 죽은 사람을 천상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생긴 건 귀엽습니다만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담고 있습니다. 무덤 열릴 때까지 1442년 동안 무덤을 지켰으니까. 무령왕릉 진묘수를 보시면 다양한 동물들의 요소를 담고 있기도 하고 상상의 요소도 되게 많습니다. 둥근기를 보면은 코뿔소 같기도 하고 뒤태를 보면은 되게 영락 없는 코뿔소나 아니면 코끼리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마에는 또 나뭇가지 모양의 뿔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고 갈기도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여러 동물의 요소들을 합쳐놓은 상상의 동물. 날개가 달렸으니까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천상세계로 인도하기도 편할 것 같고 나쁜 잡기들을 또 뿔로 찔러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진묘수를 보러 오시면 이 진묘수가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를 보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동물인지 모르는 거네요. 모르는 거죠. 네. 무령왕릉의 진묘수와 똑 닮은 건 없어요. 재질을 달리해서 만든 게 또 없기 때문에 되게 특이합니다. 뿔이 철로 만들어지고 몸은 각삼석이라는 돌로 만들어졌거든요.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45kg 정도 나가거든요. 45kg요? 네, 들면은 무거워요. 이걸 들 때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천천히 둘이서 이렇게. 오른쪽 뒷다리가 이게 원래 발견을 당시에는 불은 왜 그러면은 이 불어트러 놨냐라고 하면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물건, 이 부장품을 따로 구분하기 위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는 무덤 지키지 않고 다른 데 도망갈까 봐 불어트렸다고. 주칠이랑 초록색으로 칠해졌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 빨간색 주칠을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나쁜 기운을 쫓는 행위고요.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를 벌겋게 칠하는 풍습도 있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가덕도 패총 가보면 무덤에서 붉은색 안료가 나왔어요. 마야나 아니면 아스텍 문명에 가봐도 신전이나 왕궁 같은 거를 붉은색 주칠을 하니까 상시대 고분에서도 붉게 칠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붉게 칠한 것도 나오고 그때 사람들은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생각했다. 확실하게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입술이 빨갛게 칠하고 있으면 이게 위압감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석수가 이렇게 생겼지만 귀신들이 보는 석수는 어떤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거를 제작한 시기가 그럼 언제쯤일까요? 아무래도 이 왕의 장례, 상장례 자체는 이 후임자, 후계자의 이 정치적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성왕 자체가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권위가 확 사는 거니까요. 아마 돌아가시자마자 성왕이 준비를 해서 묻었겠죠. 이런 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돌로 만든 커다란 조각품을 무덤에 넣은 것도 무령릉이 유일합니다. 무덤 밖에 석수들을 세워놓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진묘수라고 딱 불릴 수 있는 유물은 이게 유일한 거죠. 공주박물관에서 그래서 이걸 마스코트로 쓰신다는데 네. 뭔가를 지킨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잖아요. 이제 공주박물관에 있으면 무령왕릉도 지키면서도 이 공주박물관에 있는 수십만 점의 문화유산도 지켜라 라는 의미가 되니까 상당히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의뢰 행위가
왕비의 머릿맡에서 좀 떨어진 무덤의 귀퉁이에서 창이 한 자루가 은으로 장식된 창이에요. 네. 왜 나왔을까라고 하면 이 방상시 의뢰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때도 있었던 의뢰인데 이 장례를 할 때 귀신을 쫓는 의뢰인 거예요. 도깨비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덤의 내 귀퉁이를 창으로 찌릅니다. 이렇게 되면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뢰의 증거물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관을 볼 수 있는. 생각보다 이 되게 복잡한 세계관에서 살았던 것 같고요. 하고 또 재밌는 유물은 이 유리로 만든 동자상들이 나왔어요. 왕비의 애착 키링이라서 굉장히 조그맣고 귀엽습니다. 금동대학로의 축소판이자 프로토타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